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지장 팀의 발표자 전동국입니다. 저희 팀은 통신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해커톤에 참여했습니다. 저희 팀원들입니다. 각자 한 가지 역할을 특화했다기보다는 조원 전부가 모든 역할을 병행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이 해커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와 국내 통신사 KT가 공동 주관했습니다. 이 대회의 목적은 할당된 데이터셋을 활용해 분야 1, 분야 2 문제에 대한 적합한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중 분야 1인 인구 밀집도 예측 문제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 1은 크게 4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 소개 파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정 시간 또는 장소에 모이면 무선 통신 품질의 저하가 발생합니다. 기지국에서는 단말기의 정보를 바탕으로 인구수 파악이 가능합니다. 분야 1의 문제의 목적은 무선 네트워크의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AI를 활용하여 특정 축제 지역 내 인구수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데이터의 타겟은 한 기지국의 커버리지 안에 존재하는 단말기의 최대값입니다. 단말기 한 개가 곧 인구 1명이라고 가정합니다. 성능 지표는 MAE 평균 절대 오차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처리 파트입니다. 피처들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입니다. 각 피처들은 두 가지 종류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기지국과 기지국, 그리고 두 번째는 기지국과 단말기 사이의 통신 정보들입니다. 피처의 일부분입니다. 몇몇 피처는 다음과 같이 통신 정보의 송수신의 시도 및 성공 카운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는 올해 5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의 데이터로 각 데이터는 5분마다 측정되었습니다. 트레인셋에는 기지국 A부터 I까지의 8개의 기지국에서 측정된 데이터이고 개수는 약 13만 7천 개입니다. 테스트셋에는 기지국 B와 J에서 측정된 데이터가 있고 개수는 약 3만 4천 개입니다. 피처는 38개이며 데이터 타입은 기지국 아이디와 시간 데이터를 제외하면 모두 숫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측치입니다. 16개의 열에 각각 9개의 결측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전체의 약 0.6%를 차지합니다. 각 결측치마다 기지국별, 시간별 평균값으로 대치했습니다. 다음 4장의 슬라이드는 피처 선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델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 상관계수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피처들 간의 상관관계가 1인 경우가 있어 두 피처가 동일함을 확인하였고 그중 하나의 피처를 선택했습니다. 성공과 시도 관계에 있는 피처들 중에서는 상관관계가 1에 가까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상관계수가 서로 높았던 피처들끼리는 VIF 수치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은 성공 시도 관계를 가진 두 피처의 시계열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선 그래프와 점선 그래프가 거의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성공률 데이터입니다. 성공 데이터를 시도 데이터로 나누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성공률이 오른쪽에 보시는 표처럼 100%에 가깝기 때문에 성공과 시도 관계의 피처들의 다중 공산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도와 성공 중에서 시도 피처만 모델에 넣기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도 횟수가 성공과 실패를 모두 포함하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트레인셋의 기지국의 8개 중에서 4개만 선택해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3장에서 기지국 선정 과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시계열 그래프입니다. X축은 1 단위의 시간이고 Y축은 타겟값을 그린 선 그래프입니다. 각 색깔로 8개의 기지국을 구분합니다. 빨간색 기지국은 다른 기지국에 비해서 타겟값이 확연히 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라이트 GBM과 XG 부스트에 대한 피처 임포턴스를 계산했을 때 두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1위를 기록했던 피처의 통계치입니다.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의 유사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검은색 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기지국들이 테스트셋의 기지국인 BJ와 가장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타겟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던 피처들의 기지국별 산점도입니다. 이 중에서 기지국 G는 다른 기지국들과는 다르게 타겟과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기지국 C, D, H, I를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6장의 슬라이드는 파생 변수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먼저 가장 인구수가 많이 몰리는 요일을 찾아보기 위해서 그린 막대 그래프입니다. 축제 인근 기지국의 데이터이므로 직관적인 예상과 비슷하게 토요일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따라서 요일을 기준으로 파생 변수를 만들어 보았으나 요일별 차이가 미미해서 그런지 모델 성능 향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더 작은 단위인 1일 시간대별 타겟 변동 추이를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모든 기지국의 타겟 값을 시간대별로 보았을 때 새벽 시간에는 가장 항산하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 가장 붐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균 인구수는 새벽보다 저녁이 약 2배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것들을 파생 변수로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자기 상관 분석입니다. 5분 간격으로 데이터가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상관성을 띌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반 이상의 기지국들의 자기 상관 개수가 0.7 이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시계열 방법 그리고 머신러닝 방법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일반 머신러닝 방법으로 접근해서 풀 때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레그 변수를 파생 변수로 추가했습니다. 레그 변수는 타겟과 상관관계가 높았거나 또는 피처 임포턴스가 높았던 피처들에만 추가했습니다. 모델 설명서 파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계열 데이터 접근 방식인 사리마, LSTM 그리고 프로펫 등을 사용해 모델 구축을 해보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반 머신러닝 모델이 성능이 더 좋았고 그 중에서 특히 XGBoost와 LightGBM의 성능이 좋아 저희는 그것들을 기준으로 튜닝을 했습니다. 이 모델들을 기준으로 여러 특성공학 및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을 했고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최종적으로는 LightGBM과 XGBooster를 보팅하는 앙상블 모델을 만들었고 최저 MAE 값인 0.399를 얻었습니다. 모델의 성능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실제 타겟 값과 모델의 예측 값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예측 모델을 통해서 인접한 기지국의 단말기 수요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면 기지국 간 로드 밸런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로드 밸런싱이란 모든 기지국이 처리해야 할 업무량을 균등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기지국으로 업무 부하가 집중되지 않도록 트래픽을 관리해서 각각의 기지국의 최적의 퍼포먼스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약 다른 기지국에 예상되는 로드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한 기지국으로 업무 부하가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해서 로드를 밸런싱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측 모델을 에너지 세이빙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로부터 오는 서비스 요청이 적은 시간대의 경우 기지국을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접한 기지국 A, B가 있을 때 기지국 중 하나인 A를 잠시 비활성화하고 B의 커버리지를 넓힘으로써 소모되는 전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분야 1 발표는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야 2번 발표를 맡은 김다혜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앞에 설명드렸던 분야 1과 전혀 다른 문제이며 다른 데이터셋을 사용한다는 점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발표는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소개입니다. 본 문제는 통신 장치의 실시간 상태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네트워크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망은 다양한 이기종 장치로 구성 및 운용되며 여러 장치 제조사의 자체 경보 메시지는 표현이 전부 다릅니다. 이를 수작업으로 정교화하는 과정은 불필요한 소모가 많으므로 AI를 활용해서 실시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근원 장애 원인을 분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본 문제는 전표 ID에 대한 장애 유형을 분류하는 것으로 성능 지표는 정확도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첫째, 전표 ID 기준 집계, 둘째, 경보 메시지의 조합, 셋째, 각 제조사별 다른 메시지의 정교화에 중점을 두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EDA입니다. 저희 데이터는 모두 범주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피처는 경보 메시지입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경보 발생 지역, 장치명, 장치 제조사가 익명화되어 있고 경보 메시지, 유닛명, 슬롯 포트 번호는 장치 제조사마다 상이합니다. 트레인 데이터는 총 9,322건으로 결측지는 슬롯과 포트에 각각 약 4%, 6%씩 존재합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총 37,671건으로 각각 슬롯과 포트의 결측치가 7%씩 존재합니다.
본 문제의 타겟은 루트 커스 타입으로 전표 ID, 즉 티켓 넘버에 대한 장애 유형입니다. 이는 링크 장애, 전원 장애, 유니트 장애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타겟의 분포는 임밸런스드하기 때문에 모델링 시 스트래티파이어와 클래스 웨이트를 타겟의 분포로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더 나은 이해를 위해 주최 측에서 제공한 결과물 형식 데이터를 설명하겠습니다. 라벨 샘플에는 4,327건의 데이터가 존재하는데 이는 테스트 데이터의 건수와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는 유니크 값을 비교했을 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람 넘버의 개수는 총 데이터 건수와 동일한 반면 티켓 넘버의 개수는 라벨 샘플의 총 데이터 건수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전표 ID 기준으로 집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트레인 데이터 중 유닛명, 슬롯 포트 번호, 경보 심각도, 제조사명 이렇게 총 5개의 피처는 A 제조사에 대한 데이터만 존재합니다. 반면 테스터 데이터에는 A, B, C 제조사의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제조사별 데이터가 상이하고 데이터 간의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피처라 판단했습니다. 경보 발생 지역과 발생 장치명은 익명화 처리가 되어 있지만 형식이 같으므로 데이터 간 차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2개의 피처는 경보 메시지의 조합 생성 시 사용할 수 있는 피처라 판단했습니다. 경보 메시지는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단어 사용과 형식이 제조사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정규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표 ID 기준으로 집계가 필요하고 피처의 사용 가능 유무를 판단한 것으로 EDA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저희는 데이터 전처리를 위해 2가지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제조사별 경보 메시지를 정규화하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경보 메시지 정규화를 위해 단어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왼쪽에는 정규화 되기 전의 경보 메시지이며 화면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단어 사전을 완성하였습니다. 완성된 단어 사전의 예시입니다. 과정들을 간단히 설명하면 기호를 하이픈으로 통일하고 소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했으며 축약어를 원형으로 변환시켰습니다. 또한 이음 동의어를 한 단어로 처리하고 하위 단어를 상위 단어로 일반화하는 등의 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보 메시지의 조합 생성입니다. 저희는 여러 피처 중 경보 메시지가 타겟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피처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군집화되어 있는 전표 ID 내에서 경보 발생의 순서와 다른 피처들을 고려해 하나의 시퀀스로 조합을 생성했습니다. 이는 추후 모델링의 개별 인풋 값으로 사용되며 시퀀스를 이루는 단어들의 순서와 위치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저희는 조합을 생성하기 위해 인접 시간, 인접 장치에서 발생한 경보 메시지를 하나의 전표 아이디를 기준으로 집계했습니다. 그 후 다양한 방법으로 경보의 순서를 정렬하고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보를 제거한 후 해당 전표 아이디의 경보 메시지를 연결해 조합을 생성했습니다. 이는 모델 기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조합 생성 방법에 따라 경보 메시지의 순서가 달라지고 이 차이는 모델의 성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의 예시만 설명하겠습니다. 젠심의 패스트 텍스트와 라이트 GBM에 적용하기 위한 조합 생성 방법입니다. 우선 피처들 중 필요한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동일한 값이 있을 경우 오름 차순으로 정렬한 후 동일한 행에 대해서는 마지막 값만 남기고 제거했습니다. 이를 전표 ID 기준으로 집계하여 젠심의 패스트 텍스트와 라이트 GBM을 위한 최종 조합으로 생성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여러 경보 메시지가 모여 하나의 시퀀스를 형성했습니다. 시퀀스 내에서의 경보 메시지는 콤마로, 경보 메시지 내에서의 단어는 하이픈으로 구분했습니다. 다음은 모델링입니다. 저희는 총 3가지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트 GBM입니다. 젠심의 패스트 텍스트를 사용하여 전처리를 완료한 텍스트 데이터를 벡터화시켜주고 이를 라이트 GBM의 인풋 값으로 사용해 다중 분류했습니다. 두 번째는 패스트 텍스트입니다.
페이스북의 패스트 텍스트는 자체적으로 텍스트 분류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텍스트 데이터의 토큰화 후 모델에 학습시키고 다중 분류를 수행했습니다. 세 번째는 트랜스포머입니다. 사전 학습 모델의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트랜스포머 층을 구현했습니다. 먼저 임베딩 매트릭스와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하여 인풋 값을 구성하였고, 시퀀스 투 시퀀스의 출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인코더 층만을 이용했습니다. 트랜스포머 레이어 내부에 멀티 헤드 어텐션, FFN 층,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구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소프트맥스 함수를 이용해 다중 분류를 수행했습니다. 저희는 각 모델을 훈련시킬 때 모델별 가장 성능이 좋은 조합을 사용하였고 각각 학습을 시켰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가지 모델의 특성을 살리고 모델의 일반화 성능과 안정성을 위해 각 모델들을 소프트 보팅하여 앙상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계속적인 시도와 개선 과정을 통해서 약 0.9447점으로 3등을 기록했습니다. 모델 성능 개선 과정 중 가장 기여가 큰 부분은 단어 사전 생성 및 정교화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 향후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착안했습니다. 각기 다른 제조사의 경보 메시지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분류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인코더 층만 사용했지만 디코더 층을 추가하면 시퀀스 투 시퀀스 출력이 가능해서 정교화된 표현으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전학습 모델을 사용한다면 더 방대한 단어의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전처리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고 입력 데이터에 대한 일관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대응 능력이 좋아지므로 데이터에 대한 유연성과 확장성이 좋아질 것입니다. 또한 모델 유지 및 관리 프로세스의 효율성도 개선될 것입니다. 앞에 과정을 거친 데이터를 최종 경보 메시지 분류 모델에 사용하게 된다면 더 일반화된 패턴의 학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환경에서 더 정확하고 빠르게 통신망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서 네트워크 통신망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1번, 2번에 대한 질문 받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평가위원분들께서는 한 분씩 발표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는데 5.5개월 동안 고생 많았고요. 좀 궁금한 게 몇 개 있긴 합니다. 이게 이 분석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모델 선택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XG 부스터 라이트 GBM이 왜 좋은 거, 왜 좋다, 이 성능 지표로 좋다고 나왔는데 이게 정말 왜 좋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른 모델을 선택했을 때는 랜덤 포레스트와 캡부스트를 사용했는데 아무래도 일반적인 디시전 트리나 리그레션 일반 것도 사용했는데 XGBoost나 라이트 GVM은 앙상블 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모델보다는 기본적으로 성능은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라이트 GVM과 XGBoost가 앙상블 모델이라고 했는데 다시 앙상블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 보팅을 했는데, 네. 그러면은 소프트 보팅을 한 이유가 뭔가요? 여기 하드 보팅도 있고 소프트 보팅도 있고 뭐 웨이트 보팅 이런 게 있는데 소프트 보팅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 둘 중에 이유라면은 소프트 보팅은 두 모델의 평균값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 모델의 장점을 더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 질문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장표를 잘 꼼꼼히 봤는데, 그러니까 분류 모델을 써서 분류의 어떤 그 효과성, 성능 뭐 이런 게 기존의 분류 체계보다 좋아졌다, 뭐 그런 장표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류 모델을 만든 것 같긴 한데 그 분류 모델을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났다, 뭐 이런 장표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저만 안 보이는 건지 이게. 네, 저희가 맨 처음에는 정규화 처리 과정을 실시하지 않고 데이터를 이제 형식
패스트 텍스트나 이런 다른 모델에 들어갈 수 있게끔 형식만 고쳐서 넣었을 때는 0.6에서 8 사이에 굉장히 좀 낮은 정확도가 나왔는데 네네. 이제 그 후에서 이제 단어 사전을 만들고 그 형식들을 전부 맞춰준 이후에는 예. 이후에 썼을 때 이제 0.88부터 이제 쭉 계속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결론 파트 처음에 그 그래프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 옆에 단어 사전 아이콘을 넣어놨는데 그 이후로부터 성능이 개선이 돼서 저희는 정규화 처리가 조금 더 중점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어떤 분류 모델에 대한 성능 평가 기준이라든지 어떤 비교 없이 어떤 그 앞단의 그런 처리가 더 유효했다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네, 그것도 정규화 처리? 네, 그것도 맞고요. 네. 저희가 뒤에서 모델을 선택할 때 저희도 굉장히 다양한 모델을 선택을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카테고리컬 피처다 보니까 캡부스트나 이제 라이트 GBM을 선정한 이유도 있고 XG 부스트의 성능이 좋다고 해서 이제 여러 모델을 써봤습니다. 근데 의외로 데이터셋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라이트 GBM의 성능이 가장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델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라이트 GBM의 성능이 좋게 나왔다라고 하셨는데 왜 이게 그런 것 같은지. 저희가 오버피팅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좀 스트래티파이나 클래스 웨이트를 줘서 처리를 해줬더니 이제 성능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나 이런 걸로 이제 오버피팅 문제를 좀 오버피팅 문제를 좀 해소를 해줘서 오히려 라이트 GBM의 모델에 조금 더 적합하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 중입니다. 제가 왜 이런 것들을 물어보냐면요. 이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실 거거든요. 실제로 뭐냐면 왜 좋아졌는지, 왜 뭐 때문에 이게 이렇게 성능이 개선된 것 같은지, 정말 실 사용할 때보다 개선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두드러져야 이제 실제 사용과 요걸 적용했을 때의 그 갭이 얼만큼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주로 유효하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순서대로 좀 진행할까요? 잘 들었고요. 그 두 가지 과제를 한 번에 하시느라고 되게 좀 수고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과제부터 그 좀 잘 좋았던 거, 그리고 조금 이렇게 좀 아쉬웠던 거 이렇게 좀 나눠서 좀 피드백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그 첫 번째 과제에서는 앞부분이 저는 좀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전처리 같은 걸 하실 때 뭐 결칙지 같은 거를 처리하실 때도 약간 비즈니스적인 걸 고려하셔가지고 뭐 기지국하고 시간대별 평균값을 대체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고민이 많이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다양한 이제 그래프 리뷰 같은 걸 통해서 뭐 시간 파생 변수도 만드시고 이런 부분은 되게 괜찮았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기대 효과 같은 거를 정리하신 부분도 되게 좋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경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어진 매트릭 이게 딱 제한이 돼서 거기서 아마 숫자를 좋게 만드느라고 되게 이렇게 막 하게 되죠. 경연을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이게 과제를 경연에 의뢰한 측이 있을 거고 거기 이제 본질적인 어떤 문제, 비즈니스 문제 이런 것까지 고려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신 거는 되게 좋았고요. 그 기지국이 보니까 10개가 있었어요. 10개가 있었는데 이제 2개는 테스트 셋이셨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할 때 그런 그 어떻게 습관적으로 많이 하는데 일단은 처음에 테스트 셋을 나눠 놓고 마지막에만 봐야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경연이다 보니까 좀 숫자를 좋게 하고 싶으면 이제 테스트 셋도 막 2대1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트레이만 보고 그거에 대한 검증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죠. 그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다양한 모델들을 실험을 좀 하셨는데요. 그 LSTM 쪽이 조금 성능이 그래도 다른 거 트리베이스 모델에 비해서는 낮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아마도 이제 그 LSTM을 잘 작업하기가 되게 까다롭죠, 사실은. 앞에 데이터 셋 같은 걸 만드는 것도 까다롭고 옵션을 세팅하는 거, 뭐 시퀀스나 윈도우 사이즈를 어떻게 주냐, 뭐 스테이트를 어떻게 또 관리를 옵션을 주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틀린데 그런 거는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공부를 스터디를 하시고 충분하게 좀 하셨을까 또 이렇게 살짝 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ACF 펑션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화면을 좀 다시 띄워달라 그러면 너무 힘드시죠?
어디 화면이요? 그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있었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뭐 레그 변수도 이제 만드시고 하셨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이거를 제대로 해석하고 하는 거가 사실 통계학 전공하신 분들도 또 어려워요. 또 이게 가장 마지막에 배우는 시계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 그림에서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하거든요.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뒤에 있는 포인트까지 뭔가 저게 삐죽삐죽하게 되게 나오죠. 그렇다는 얘기는 계속 그 뒤에 있는 포인트도 오늘의 Y에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네 개가 약간씩 다 경향이 틀리고 보통은 이제 방향이 위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인데 한 포인트씩 이제 위아래로 이제 파동을 치는 것처럼 이제 양수음수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관찰하기 힘든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에요. 저런 거는. 근데 이게 아마도 5분 간격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쭉 이제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좀 간헐적으로 있는 데이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이거에 비춰서 보면은 레그를 하나만 잡은 거는 이제 너무 사실은 짧은 거죠. 저기 보면은 저기 막 뒤에 보면 막 8,000포인트, 막 포인트가 5분 단위니까 이렇게 되게 길어지는데요. 그렇게 충분하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시차까지도 반영한 어떤 파생 변수 같은 걸 좀 만드셨으면 좀 좋은데요. 사실 이거는 전공자들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 알고 조금 이제 스터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처음에 그 183이라는 숫자가 조금 되게 왔던 것 같아요. 제출 숫자가 이제 183회 정도 제출을 하셨던 것 같은데 두 번째 과제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고민을 하고 그 노력의 그 횟수가 그냥 간접적으로 드러난 거겠죠. 그래서 한번 또 이렇게 딱 알아봐 드려야 또 됐죠. 네, 근데 그게 좀 해서 그런 고생을 좀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언어 모델 같은 거는 또 배우시는 커버러지 또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또 공부하시면서 아마 좀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좀 이게 수치형 핸들링하는 거랑 또 많이 틀려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그 두 번째 과제가 사실 이제 또 잘 전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주제 자체가요. 그래서 유심히 듣지 않으면 또 탁 놓치게 되는데요. 이게 그 고객사, 그러니까 요거 이제 통신사의 페인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거를 과제를 들으셨을 때 두 번째 과제에서 이 통신사의 페인 포인트는 뭐였을까요? 이게 지금 그 새로운 그 장비에 어떤 그 장애 상황이 났을 때 에러 메시지를 가지고 뭔가를 분류를 잘 하자라는 이제 그 과제인데 이제 어떤 것 때문에 이 과제가 이제 나온 것 같으세요? 저는 이미 문제에도 약간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서로 각기 다른 여러 제조사들이 다양한 자기 제조사만의 경보 메시지를 사용을 하고 이것을 수작업으로 정교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는 이제 알람 메시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 여러 가지 알람 메시지를 어떻게 하나의 시퀀스로 만들 때 그 조합을 생성하는 데 좀 집중을 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같이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좀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통신사니까 장비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끊어지지 않게 모니터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저기서 보면 새로운 장비가 투입이 됐을 때 이제 에러 메시지의 그 장애 유형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는 다르게 보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수작업으로 뭔가를 작업하고 있었는데 이 과제를 통해서 AI 과제를 통해서 이렇게 뭐 신규 장비가 왔을 때도 설사 이제 에러 메시지가 틀리더라도 자동으로 잡아줄 수는 없을까? 이제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럼 이제 작업 내용에 사실 이제 수작업적인 것보다는 뭔가 이제 약간 오토메이션, AI를 활용하는 이런 식의 느낌이 조금 이제 그쪽으로 좀 접근을 하셨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보면 이제 그 우리 그 성과를 이제 3위까지 높은 성과를 거두셨지만 거기 안에는 또 수작업이 좀 들어갔죠. 거기에 핵심적으로 코어가.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 과제가 현장에서 쓰일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이제 걸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언어 모델을 이제 쓰셨잖아요. 네. 언어 모델을 썼다는 거는 뭔가를 이제 그 벡터 공간에 사상을 한 거고 인베딩 그 벡터 스페이스를 받아오잖아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그냥 그 단어가 틀려도 의미가 비슷하다면 그 공간 안에서는 가까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주최 측에서 이거를 좀 그 언어 모델을 좀 권고를 했으면 이제 이런 의도를 갖고 좀 하지 않았나도 싶은 거예요. 좀 보다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그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운 얘기 저도 되게 좀 집중해서 잘 들었고요. 또 네, 또 두 가지 하시느라고 서로 이제 시너지가 되셔서 좀 공부는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니까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딱히 제가 말씀드릴 거는 많지 않은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까지 PT 작업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두 번째 팀에서 저도 앞에서 방금 언급하셨는데 사전을 만들잖아요. 네. 그게 이제 결국에는 다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걸 통일해서 미리 만들어준 걸 가지고 성능을 높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엔 또 수작업을 안 하는 게 목표였는데 비슷한 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인식을 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말을 해도 이렇게 인식하듯이 그렇게 인공지능을 사용하고자 하려고 이 목표를 했던 것 같은데 약간 사전에 만드는 부분이 성능에 가장 요인이 된 것 같아서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려요. 네. 그리고 지금은 세 가지 장비에 대해서 데이터를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체크를 해봤더니 이렇게 다르더라. 그래서 어떤 표준화를 만들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어서 사전에 만들었는데 다른 임의의 장비가 들어왔을 때도 그게 맞춰지려면 그 임의의 장비들도 비슷한 유형의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또 다시 그 중간에 맞춰주는 거를 다시 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역시나 수작업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질문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 아쉽고 예, 그 외에는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